안녕하세요. 소개해드릴 책은 지난번 소개해드린 록봉기 김교수에 이어 출간된 저자 김교수의 굿바이 일본입니다. 들어가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람 눌러주세요. 저자는 일본에서 대학 교수로 근무했으며 현재 일본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일본의 혐한 분위기가 충격적인 수준에 이르렀고 군국주의의 광기에 미쳐 돌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한국어도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한국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비열한 차별을 가하고 있으며 아베 정권 이후 일본에서는 수많은 혐한 서적이 서점의 한 코너를 장식하고 베스트셀러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 TV에서는 연일 한국과 문재인 정권을 혐오하고 멸시하는 내용이 방송되고 있으며 극악무도한 인종차별 혐한 시위가 일본 대도시 한복판을 점거하고 있습니다. 아베 정권의 혐한 정책에 동조하는 각종 방송, 언론, 서적 등의 일본 국민들의 세뇌되어 한국을 싫어하고 아베 정권을 지지하는 오민화된 일본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기괴하고 비상식적인 나라를 더 이상 참고 있을 수가 없어 현재 아베 정권의 심각한 우경화 정책과 일본의 비참한 현실을 많은 동포에게 알리기 위해 책을 쓰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책은 1, 2부로 나누어져 있으며 두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일본의 실체입니다. 두 번째, 일본의 멸망 가능성과 이에 반한 우리의 한국의 도약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일본의 실체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일본 기업은 회의를 많이 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회의를 많이 하는 이유는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입니다. 자신이 아무리 옳다고 생각하는 기획안에 대해서도 그 기획이 실패했을 경우에는 누구든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본의 조직 문화는 실패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위기가 강하기 때문에 실패에 대한 책임 회피는 일본인 누구나 가지고 사는 필수 생존 스킬이 된 것입니다. 일본인의 책임을 피하려는 생존술은 참 쪼잔하고 피곤하게 인생을 사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일들도 있겠지만 오래전부터 무자비한 사무라이 무사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체득한 일본인의 생존 방식이 지금까지 내려온 것입니다. 요즘같이 급변하는 사회에서 새로운 것에 적응하며 빨리 더 좋은 것을 만들어내야 살아남는 시대에 회의하는데 하루를 거의 보내고 자신의 기획안에 책임을 지지 않고 회피하는 일본 기업은 글로벌 시대에 걷잡을 수 없이 도태될 것입니다. 또한 일본인은 노예 근성이 있기 때문에 잘 대해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따뜻하게 잘 대해주면 관계가 좋아지지만 일본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자의 예를 보면 저자가 일본 대학교의 교수로 근무했을 때 한국처럼 인간적으로 학생들을 대하면 그를 진심으로 따를 것이라고 생각하고 술자리도 많이 데리고 다니고 맘껏 먹고 마시게 해주고 속 깊은 고민 상담도 해주면서 큰 형님 같은 존재가 되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학생들은 따뜻하게 대해주는 교수를 점점 우습게 여기고 얻어먹는 것을 당연하게 요구하며 감사함을 갖기보다 이용해서 얻어먹는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술자리에 자기 친구들까지 여러 명 불러내 공짜로 얻어먹으며 이른바 호구로 취급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교수에게 시도 때도 없이 전화를 걸어 학교에서 지하철역까지 태워달라고 하질 않나 점차 가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상식을 넘어선 심각한 상황이라 판단하고
그 이후 아주 차갑고 엄격한 태도로 학생들을 지도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너무나 말을 잘 듣고 모든 지시에 철저하게 복종하며 순종하는 학생들로 금세 변모했습니다. 마치 노예 정신이 유전자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소름 끼치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인의 노예 근성에 관한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저자의 회사에는 부사장으로 잠시 일했던 게이오대 법학부 출신의 30대 남성이 있었습니다. 처음 만남에서 저자가 식사비와 술값을 냈더니 얻어먹는 것을 계속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가끔 저렴한 식당에서 식사할 때면 불만 섞인 표정을 지으며 이딴 걸 사주느냐는 시선으로 보기도 하고 한 번은 술값을 반반씩 내자고 했더니 황당한 표정을 지으며 째려보았습니다. 업무 태도도 좋지 않으면서 명문 게이오대 출신이라는 자부심만 가득 차 있어서 결국 해고됐죠. 일본에 왜 블랙 기업이 많은지, 독단적이고 갑질하는 경영자와 정치인이 왜 인정받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일본의 지배 세력이 나쁜 것도 있지만 일본인의 민족성이 노예처럼 취급해줘야 말을 잘 듣는다는 것입니다. 일본인은 잘해주면 안 되고 항상 강하게 억누르고 내가 갑이라는 사상을 그들에게 심어주어야 그런 사실을 믿고 상대방에게 끊임없이 갑이라는 생각으로 말을 잘 듣는 착한 일본인이 되는 거죠.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죠. 말이 되지 않는 이야기죠. 하지만 일본인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많은 일본 군인을 죽이고 죄 없는 일본 시민을 핵폭탄으로 희생시킨 미국은 일본 역사상 가장 저주해야 할 국가인데도 일반 일본 시민은 물론이고 아베 총리까지 미국에 굽실대며 충성합니다. 일본이 경제적으로 잘 나가던 시절 플라자 합의를 이끌어 호황기를 구가하던 일본 경제를 붕괴시키고 이후 수십 년간 최악의 불경기를 겪게 했으며 장기 불황에 단초를 제공한 원흉, 미국을 일본은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미국이 아닌 일본에게 아무 나쁜 짓도 하지 않은 애꿎은 한국만 비난하고 있죠. 일본에서는 지금까지 대규모 반미 데모가 일어난 역사가 없습니다. 이는 일본이 미국에 철저하게 굴복했기 때문입니다. 핵폭탄 2발의 위력에 신처럼 모시던 천황폐하 앞에서 한 손을 호주머니에 넣고 거만하게 악수를 청하는 미국 메가더 장군의 모습에 철저하게 굴복당한 거죠. 미국은 철저하게 우리가 갑이라는 인식을 뼛속까지 일본인에게 각인시켰고 일본은 그에 맞게 복종했습니다. 그렇게 노예 근성으로 얼마 전 아베 정권이 미국에게 당했어도 한마디 말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본인의 또 다른 특성은 죽음보다 폐를 끼치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수년 전에 TV에서 방송된 중동 무장 테러 단체에 납치된 일본인을 기억하시죠? 인질이 된 그 일본인은 카메라 앞에서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폐를 끼쳐 죄송합니다. 저를 구해주지 마십시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자신의 목숨보다 자기가 무장테러 단체에 붙잡혀 일본 국민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는 것이 더 불편하고 두려웠던 것이죠. 이렇듯 남에게 폐 끼치는 것을 싫어하는 일본인들은 가족에게도 자신의 고민과 속마음을 털어놓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지인에게 고민거리를 얘기하면 안 되고 고민을 얘기하는 게 폐를 끼치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비인간적이고 정이 없는 나라는 이 지구상에 일본밖에 없을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친구 사이에는 폐를 끼친다는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일본인은 다르죠. 참 특이한 민족성이죠. 특이한 민족성은 지하철 시스템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도쿄의 지하철 시스템은 우리와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복잡하며 매우 비효율적입니다. 같은 플랫폼에 있어도 들어오는 지하철의 종류가 다르고 갈아타는 방법도 매우 복잡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본인은 단순화하는 것에는 무척이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만 단순한 일을 복잡하게 만드는 것에는 천부적인 재능을 지니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일본 사회의 복잡한 시스템을 보고 있노라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장기간의 불경기로 인해 의욕을 상실하여 비효율적인 사회로 변해온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효율적이지 못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메이지 유신 같은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개혁에는 반대 없이 잘 따르지만 대대적인 개혁과 변화를 스스로 경험해 본 적 없는 그러한 민족입니다. 역사에서도 일본은 에도시대 수백 년간 섬이라는 지리적 이점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고 안정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아시아에서 가장 빠르게 서양 문물을 받아들였기에 국력을 키울 수 있었고 아시아 국가를 식민지로 삼아 잠시나마 제국으로서의 위용을 떨칠 수 있었죠. 하지만 원래 실력은 쉽게 들통나는 법이죠. 일본 지도층의 어리석은 판단이 진주만 전쟁을 일으켰고 전 세계의 노여움을 사며 결국에는 처참하게 패망으로 이르게 됐습니다. 1950년대 일본은 미군정에 의해 농업국가로 살아가게 될 운명에서 강력한 산업국가로 발전했습니다. 한국전쟁이라는 시대적 특수를 누린 거죠. 결코 일본인이 우수한 민족이라서 강력한 경제력을 가지게 된 것이 아니라 운이 좋았던 점이 경제를 키우는데 크게 일조했다는 것입니다. 반면 우리는 운에 기댄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실력과 불굴의 의지로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을 이뤄냈습니다. 우리 조선업 역시 일본을 압도하여 세계 조선업 1등이 되었고 일본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장담했던 D램 반도체의 메모리 개발도 한국 기업 삼성이 멋지게 성공하여 세계 최강의 반도체 패권을 쟁취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여러 산업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철주야 노력하며 하나씩 일본을 제쳐나가고 있습니다. 일본은 과거나 현재나 변함없이 비효율적인 정신 상태로 가득 찬 민족성을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망국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일본이 기사회생할 전략도 기회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일본이 바라는 건 전쟁밖에 없는 듯 합니다. 과거 한국 전쟁을 계기로 기사회생했던 달콤한 기억이 다시 한번 한반도에서 일어나기만을 애타게 바라고 있는 일본 우익 세력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무런 꿈도 희망도 없는 깜깜하기만 한 일본의 장래가 한심하고 불쌍하게 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본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서 갑을 관계를 바꿀 수 있는가 고민해 봐야겠죠. 두 번째, 일본의 멸망과 이에 반한 우리의 무한한 가능성에 관해 말씀드릴게요. 저자가 일본의 대학에서 기초 경영학 과목을 일본 학생들에게 가르쳤던 사례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학교에서 20여 년째 사용하고 있던 기초 경영학 교과서는 수십 년 전 과거 일본 경제가 대단했던 시절에 활약했던 일본 기업을 다루고 있어 오늘날 글로벌 경영 환경과는 동떨어진 옛날 케이스만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수합병에 관해서는 구글의 안드로이드와 유튜브 M&A를, 마케팅 전략에 관해서는 애플 아이폰과 삼성 갤럭시로 대체해 설명해 주었더니 학생들의 반응이 좋았답니다. 하지만 그들이 정한 룰을 벗어나 가르쳤기 때문에 소집된 교수 회의에서 조직의 룰을 위반한 저자를 꾸짖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이 한국 사람이라고 삼성을 편애하면 안 되죠. 일본 학생들에게 삼성에 대해 가르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일본의 발전이 있을 수 없죠. 일본은 오래된 방식이 잘못된 것이라도 그 누구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래된 방식으로 하라는 대로만 하면 자리를 보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일본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베 정권만 나쁘고 비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많은 일본 국민 또한 한국인에 대한 일본인의 인종차별의식과 구시대적인 악습에 쩔어 변화하려고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죠. 현재의 상황에 안주하려는 국민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입니다. 도쿄 올림픽 이후 멸망의 속도는 급속도로 빨라질 것입니다. 일본의 패전 이후 미국은 일본인이 다시는 전쟁에 관심을 가지지 못하도록 3S 정책, 즉 섹스, 스포츠, 스크린에 빠져들게 만들어 일본 국민을 우민화하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그 정책은 수십 년간 일본 국민의 정신을 지배해왔죠. AB산업, 섹스산업은 기괴한 수준에까지 발달했고 빠칭코, 경마, 경정, 경륜, 마작 등 도박산업 또한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세계 1위 도박 중독 국가라는 오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모자라 아베 정권은 초대형 카지노 리조트를 건설하여 경제를 살리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을 망국의 길로 인도하고 있는 아베 정권의 기가 막힌 정책을 보면 일본을 철천지 원수로 생각하고 있는 한국인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기도 하죠. 시대의 흐름을 읽는 나라가 세계를 제패하는데 아이폰을 실례로 들어보겠습니다. 2007년 1월 애플의 스티브 잡스는 아이폰이라는 놀라운 물건을 세상에 내놓았죠. 그때까지 전 세계는 피처폰이 메인 휴대폰으로 사용되고 있었고 PDA라고 하는 대화면 통신기기와 쿼티 키보드를 탐지한 블랙베리가 경쟁하는 정도였습니다. 처음 아이콘을 접한 삼성전자 임원은 뒤통수를 망치로 얻어받은 충격을 받았다고 표현할 만큼 아이콘의 미래 가치를 통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흐름을 정확하게 읽어낸 리더의 판단으로 삼성은 스마트폰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아이폰을 처음 접한 일본의 한 전자업체 임원은 휴대전화 틈새 시장을 노린 제품일 뿐이다 라고 일축해버렸다고 합니다. 이처럼 산업의 큰 흐름을 읽을 줄 아는 전략적 판단 능력은 한 기업체의 존망을 결정할 뿐만 아니라 한 국가의 운명도 결정합니다. 재빠르게 대응하여 갤럭시 시리즈로 반격에 나선 삼성전자는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넘어 1위에 올라섰고 안이하게 대처한 일본 전자업체들은 미국, 중국, 한국 스마트폰 기업에 부품을 납품하는 하청업체로 전락했죠. 이러한 일본 민족성과 일본 제품이 우수하다고 여기는 한국인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철도는 일제가 만주와 한반도의 물자를 효율적으로 수탈하고 신속하게 이동하며 식민 지배를 편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필요성으로 건설한 것인데 철도를 일제가 건설해줬으니 감사해야 한다는 정신병자 같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머릿속에 무엇이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이완용과 같이 나라를 팔아먹는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정신을 차릴 수 있을까요? 도둑이 우리 집 재산을 쉽게 털어가려고 설치한 사다리를 보고 사다리를 놔주셔서 저희가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라고 도둑에게 감사해야 한다는 말인가요? 자금에 있어 일본 자동차를 없어서 못 판다는 현실에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일본에게 수없이 당해왔으면서 그렇게도 일본 자동차를 사고 싶을까요? 이해되지 않는 한국인들이 너무 많습니다. 영상을 찍으면서 흥분하지 말아야지 다짐을 했으나 주위에 이런 한국인들을 생각하면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일본은 전략적 판단에 무척이나 약한 민족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번 경제 보복 조치를 실내로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는 일본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권을 흔들어 지지율을 하락시키고 일본 입맛에 맞는 친일파 정권을 옹립하고 싶은 게 일본의 의도였죠. 일본 경제에 타격을 주지 않으면서 한국 경제의 심장인 반도체 산업을 공략하는 세 가지 품목을 선정한 점에서 추측할 수 있죠. 해당 일본 기업에조차 언급하지 않은 것을 보니 밀실에서 수뇌부들끼리 결정한 조치였던 것입니다. 이들은 산케이신문 한국 지사장인 구로다 씨가 전해주는 정보, 한국 보수 언론에서 제공하는 일본어판 뉴스 기사만 보고 한국 국민 대부분이 문재인 정권에 큰 반감을 가지고 있구나.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위협하면 문재인 정권에 불만을 가진 국민이 폭발해서 정권이 전복되고 우리에게 머리를 숙이고 사죄하겠구나 하고 섣불리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왜곡된 정보만을 전달해서 일본이 어리석은 판단을 하도록 도와준 한국 보수 언론에 감사할 따름이죠. 웃음이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정보 입수 능력은 엄청난 수준이라는 인식이 강합니다. 하지만 정보를 모으는 능력은 있을지 몰라도 최종 판단을 내리기 위해 정보를 해석하고 종합하는 능력은 매우 떨어집니다. 원래부터 전략적 판단 능력이 떨어지는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데다 아베 총리는 그에 더해 머리가 좋은 사람도 아니고 강한 의지력과 돌파력도 없습니다. 그런 그의 머리에서 나온 경제 보복 조치가 앞으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안 봐도 비디오죠. 하지만 일본의 젊은이들은 한국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인식하기보다 오히려 한국이 더 잘 살고 좋은 나라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청년들은 중년세대처럼 일본 상품이나 일본 음악이 대단했던 과거를 경험해보지 못한 세대고, 일본 청년들은 SNS에서 한국인이 되고 싶어 라는 태그를 수없이 달고 매력적인 한국 상품과 K-팝에 빠져있는 세대입니다. 이를 볼 때 양국의 젊은이들이 나라의 중심축이 되는 가까운 미래에는 한국과 일본의 갑을 관계가 새롭게 재정립될 것이고, 그러한 관계가 한일 양국의 평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무조건 불매운동과 기술 독립에 매진해서 강력한 국력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애국심으로 단결해서 일본 경제 종속에서 벗어나고 통일 경제를 통해 일본을 압도하는 강력한 나라를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그러면 일본은 우리가 요구하지 않아도 우리에게 머리를 조아릴 것입니다. 우리 후손에게 을의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모든 국력을 모아 싸워 나가야만 합니다. 지금까지 굿바이 일본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